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동통신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111회에 단답식으로 출제됐는데요. 단답식입니다. 다단 증폭기에서 저잡음 증폭기가 필요한 이유. 다단 증폭기에서 저잡음 증폭기 필요 이유. 자, 다단 증폭기에서 저잡음 증폭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이 문제는 증폭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증폭기의 문제인데 물어본 것이 저잡음 증폭기가 필요한 이유를 물어봤어요. 다단 증폭기에서. 다단 증폭기라는 건 뭡니까? 증폭기가 있는데 증폭기가 여러 개 있다는 거죠. 여러 개 있는 것이 다단 증폭기입니다. 증폭기 물론 한 개만 쓸 수도 있는데 증폭도를 높이고 효율을 높이고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단 여러 개의 증폭기를 씁니다. 수신기에서. 그렇죠. 다단 증폭기 있는데 저잡음 증폭기를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 증폭기도 있는데 잡음이 적은 증폭기도 잡음이 큰 증폭기도 있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증폭기에는 신호가 들어가면 이 신호만 증폭하는 것이 아니고 잡음도 같이 증폭이 됩니다. 그죠? 입력 신호 대 입력 SNB 대 입력 SNB 대 출력 SNB 요것을 잡음 지수라고 합니다. 잡음 지수. 저 잡음 증폭기, 잡음 지수가 적은 것을 쓰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증폭기의 특성은 이런 것이 얘를 증폭하면 이득이 생겨요. 그죠? 증폭기의 이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득이 생기면서 잡음 지수가 발생이 돼요. 이 증폭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잡음 지수. 첫 번째 잡음을 G1, F1, G2, F2 뭐 이런 같이 생긴다 이거죠. 증폭과 잡음 지수가 같이 생겨요. 이런 것이 증폭기 특성이거든요. 근데 이 종합 잡음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다단 증폭기의 종합 잡음 지수 F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F1 플러스 뭐 G1 분의 F2 마이너스 1 플러스 G1 곱하기 G2분의 F3 마이너스 1 뭐 이런 공식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잡음 지수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잡음 증폭기가 필요한 이유는 물론 전부 다 저잡음 증폭기가 다 필요하지만 특히 이 문제에서 물어본 키 포인트는 뭐냐면 저잡음 증폭기를 어디다 써야 되느냐 이 문제가 핵심이에요. 저잡음 증폭기가 다 저잡음 증폭기 쓰는 것이 좋죠. 근데 특히 무전기에서는 수신기에서는 첫단 증폭기, 요 초단 증폭기라고 그러죠. 초단 증폭기를 저잡음 증폭기로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임의값을 계산하기 좋게 임의값을 선정해 보겠습니다. G1, G2 이런 값을 11이라고 합시다. F1, F2 값도 11이라고 정해요.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F는 어떻게? F1 11 더하기 G1 11분의 F2 11 마이너스 1 플러스 G1 G2 11 곱하기 11 얼마 나오겠죠? 얼마 나올 겁니다. 뭐 100 얼마 나올 거예요. 100 10 곱하기 10이면 111 뭐 121 정도 나오나요? 예,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F3가 얼마? 11 마이너스 1 계산해 보면 11 더하기 얘는 얼마? 1이죠. 11이 아니네요. 하여튼 10 정도 됐겠네. 10 정도 했어야 되겠네. 1 정도 됩니다. 뭐 0. 얼마 정도 되겠죠. 뭐 1에 가깝습니다. 얘도 0. 뭐 얼마 정도 될 겁니다. 종합적으로 합쳐봐야 얼마? 총
12 정도밖에 안 돼요. 12 정도밖에. 즉, 이 시스템에, 이 다단 증폭기를 한 시스템의 잡음 지수는 얼마? 11. 초단 증폭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거죠. 똑같은 잡음 지수를 가지고 있더라도 얘들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 요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그래서 요놈은 반드시 저잡음 증폭기를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문제를 여러분 그냥 문제만 해석하면 다단 증폭기에 저잡음 증폭기가 필요한 이유, 뭐 저잡음 증폭기 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요것을 유추 해석을 해보면 문제를 엄밀히 하면 잘못 낸 거죠. 초단 증폭기, 다단 증폭기 중에서 초단 증폭기에 저잡음 증폭기를 써야 되는 이유, 이렇게 해야 정확한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 문제는 그 문제입니다. 나중에도 여러분들 이와 비슷한 문제가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똑같은 수입니다. 초단 증폭기와 저잡음 증폭기. 저잡음 증폭기라고 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을 LNA라고 합니다. Low Noise Amplifier. Low Noise Amplifier. 저잡음 증폭기, LNA 제가 앞으로도 많이 말할 건데요. 뭔가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인데요. 캐리어 어그리게이션과 채널 본딩.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채널 본딩. 단답형으로 출제됐습니다. 캐리어 어그리게이션과 채널 본딩이 뭐냐를 단답식으로 물어봤거든요. 얘도 한 페이지로 정리하면 되죠. 단답식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뭐와 관련된 것이냐. 캐리어 어그리게이션과 채널 본딩은 뭐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주파수 대역폭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그죠? 이동통신은, 무선통신은 무조건 뭐와 관련되냐면 대역폭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대역폭. 밴드위스죠. 이게 왜 이동통신에서, 무선통신에서 대역폭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샤논의 채널 용량 공식. 전송할 수 있는 채널 용량은, 무선통신에서 보낼 수 있는 이 채널의 용량은 밴드위스와 비례한다. 주파수 대역폭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동통신 통신업자들이 뭡니까? 주파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얼마나 넓은 대역폭을, 좋은 주파수를 확보할 것이냐를 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주파수 전쟁이죠.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파수 대역폭을 확보하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차가 있어요. 이렇게 중앙선을 기준으로 1차선, 2차선이 있다라고 한다면 1차선으로 보내는 것보다 두 개 차선을 합쳐서 보내는 것이 굉장히 그 속도를 빨리 보낼 수 있잖아요. 같은 겁니다.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이라는 게. 멀티 채널이, 요거와 관련된 것도 멀티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멀티 채널은 뭐냐면 이렇게 차선이 여러 개 있는 겁니다. 여러 개 있는 것이 멀티 채널이에요. 그냥 멀티 채널이 있는데 이 중에 차는 어떤 멀티 채널은 여러 개 있지만 어떻게 보내는 방식이냐면 여러 개 중에서 한 개 차선으로만 차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 선택해서 제일 차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제일 양호한 차선으로 하나만 보낼 수 있는 것이 멀티 채널 방식이에요. 여러 개의 주파수 대역이 있지만 하나만 보내는.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은 좀 이따 하고요. 채널 본딩은 뭐냐면 여러 개 채널이 있으면 이 중에 채널을 묶어가지고 터가지고 이걸 터버려요. 터버려서 한 개 차로처럼 여기를 써버리는 거죠. 대역폭이 그만큼 넓어지겠죠. 그죠? 즉, 채널이 있으면, 인접 채널이 한 개, 두 개, 세 개 있으면 인접 채널 간에 인접 채널을 묶어서 한 개의 채널로 써버릴 수 있는 것이 채널 본딩이에요. 본딩 시킨다 그래요. 묶어버린다는 거죠. 본딩.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은 주파수 대역폭을 넓히는 개념인데 요거가 조금 틀린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주파수 대역 차선이 있으면 뭐 물론 있다 그러면 요 대역이 가용하고 요만큼 떨어져서 이 대역이 가용해요. 이 중간을 못 써요. 못 쓰면 여기 F1하고 F2가 있다면 많이 떨어져서 중간에 이격이 돼 있잖아요. 본딩은 못 시키잖아요. 그죠? 못 시키는데 요 두 개를 떨어뜨렸었지만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는 것 같이 한 개로 묶어서 쓸 수 있는 방식이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방식입니다. 조금 구분이 되죠? 본딩하고 어그리게이션하고 좀 틀립니다. 이격된 주파수 대역을 하나처럼 묶어서 쓸 수 있는 것이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이고 본딩은 붙어 있는 개념, 붙어 있는 것을 이렇게 터서 쓴다라는 개념입니다. 요 두 가지 다 어디에 쓰냐면 주파수 대역 확장 방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답을 풀어 나가려면 현장에 어떻게 써야 됩니까? 물론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1번,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2번, 본딩, 뭐 3번, 차이점 이렇게 쓰면 요구하는 답은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다 쓴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쓰려면 어떻게? 제가 얘기했죠. 1번을 단답식에서는 1번을 잘 써야 된다. 배경을 잘 써야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왜 나왔냐면 왜 나왔습니까? 이 두 가지 방식이 두 가지 다가 뭐 주파수 대역 확장 방식입니다. 그죠? 공통적인 게 주파수 대역 확장이에요. 이동통신에서의 주파수 대역 확장 방식, 확장이 필요한 이유, 확장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이동통신은 주파수 자원을 이용하여 통신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파수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 트래픽 확장이나 가입자 수용 능력 확장을 위해서 주파수 대역 확장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쓰고 무슨 방법이 있다. 그러고 나서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방법과 채널 본딩 방법이 있다. 세 비교하는 방법, 뭐 두 개 비교해도 되고 멀티 채널까지 같이 포함해서 비교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이건 이동통신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주로 여러 가지에서 많이 씁니다. 지금 무선통신 기술, 뭐 무선 랜, 와이파이라든지 그다음에 케이블 무선 방송 이런 데서도 케이블에서도 케이블 TV에서도 채널 본딩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다. 다음은 서술형으로 출제된 문제네요. 이동통신 링크 적응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이동통신의 링크 적응, 링크 어댑테이션이죠. 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서술형입니다. 문제를 분석해 볼까요? 이동통신에서 링크 적응에 대해서 링크 적응이 뭡니까? 링크라는 게 뭐죠? 링크. 물론 뭐 이동통신 시스템 하면 통신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단말기부터 한번 볼까요? 단말에서 접속이 되는 게 어디예요? 기지국입니다. 기지국, 그죠? 지금 뭐 5G 아니요 4G, 3G, 뭐 4G라고 한다면 eNodeB죠. eNodeB라고 해서 기지국입니다. 이게 기지국. 그다음에 기지국은 어디로 연결됩니까? 기지국 통제 장비. 얘가 뭐 BSC라고 한다면 MSC 이동통신 시스템 컨트롤 하는 부분 MSC라고 하고 이동통신에서 여기에서 뭐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PSTN 전화망이죠. 전화망. 여기 뭐 이제 지금 ISM망이라고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DCN망, 데이터 통신망, 그죠? 데이터 통신망, 전화망, 데이터 통신망하고 연결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 노드에 비해서 이쪽 망은 전부 다 유선 구간입니다. 무선이지만, 이동통신이지만 광으로 돼 있어요. 광통신으로 돼 있고 IP망으로 해서 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단지 무선은 기지국하고 이동 휴대단말간만 기지국입니다. 그죠? 무선 구간입니다. 여기서 링크라 하면 여기도 링크가 될 수 있고 이것도 링크가 될 수 있고 링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동통신에서의 링크를 물어본 것은 뭐냐면, 제가 판단해서는 이 무선 구간의 링크를 물어봤을 겁니다. 그죠? 이 무선 구간의 접속, 요 무선 링크를 물어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선 링크의 적응, 링크는 그런 개념일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적응은 무엇일까? 적응, 아답테이션. 적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무선 현상에서 발생되는, 여기 무선 구간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까 무선 구간에 여러 가지 있었어요. 감쇄도 있었고 간섭도 있었고 페이딩도 있었고 도플러 효과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인접 채널 간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 무선 링크에서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 현상들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적응시킬 것이냐,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요것을 물어본 문제다 이거죠. 요 문제는. 이 문제 해석을 잘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자, 이런 개념에서 문제풀이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2장 정도 풀으면 될 것 같아요. 개요 부분 요거 한번 3분의 1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죠. 개요 부분. 어떻게 풀을까? 어떻게 풀을까? 저는 이렇게 풀었네요. 이동통신 링크의 영향, 이동통신의 링크의 영향을 들어갔어요. 링크에 영향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영향 내지 현상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가 있습니까? 페이딩이라든지 뭐 간섭, 경로 손실, 도플러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쭉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것들은 제가 누차 설명을 한 거, 무선 통신부터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링크 적응. 링크 적응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에 대한 뭐 페이딩에 대한 무슨 대책들 여러 가지 있었죠. 다이버시티. 첫째, 페이딩에 대해서 뭐 다이버시티가 있죠. 다이버시티는 공간 다이버시티, 편파 다이버시티, 뭐 주파수 다이버시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다이버시티들을 쭉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일까요? 다이버시티. 두 번째, 안테나 기술들도 있을 수 있고, 안테나 기술보다 어떤 그 변조 기술로 해서 AMC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Adaptive Modulation and Code. Adaptive Modulation and Code. 뭐냐면 링크 상황에 따라서, 무선 구간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무선 구간의 상황이 나빠져서 전파 환경이 안 좋으면 모듈레이션, 변조 속도를 낮추는 거죠. 변조 속도를 낮추는 것. 무슨 말입니까? 이동통신의 변조가 주로 QAM 변조입니다. 콰암 변조죠. 콰암 변조인데 32콰암, 256콰암, 이런 변조 방식, 16콰암 이런 변조 방식을 쓰거든요. 무선 통신 전송로가 링크가 양호하다 그러면 속도를 높여줘요. 256으로 해서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해서 보내도 에러 없이 전송이 가능해요. 근데 링크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많이 보내면 에러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낮게 보내는 거예요. 16컴으로 낮추는 거죠. 아답티브하게 변조 속도를 변화시키는 거죠. 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딩도 이제 코딩이래. 여기서 코딩은 뭡니까? 라인 코딩이죠. 라인 코딩 여러분 봤죠? 뭡니까? 이 디지털 에러를 채널 코딩이요. 에러를 정정하기 위해서 에러 정정 코드를 넣어서 보내는 거죠.
얼마나 많은 에러 정정을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 코딩을 하는 방법을 개선시키는 방법. 다. 또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에러 정정 방법에 하이브리드 ARQ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배웠죠? 하이브리드 ARQ. ARQ 방식을 쓰되 ARQ만 하지 말고 자체 정정을 할 수 있는 FEC 코드를 같이 붙여가지고 하이브리드도 하고 ARQ도 하고 FEC도 하고 같이 쓰는 방식. 그 다음에 뭐 전력 제어. 전력 제어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전력 제어라는 것이 뭡니까? 기지국에서 쏘아주는 단말기로 쏘아주는 전력의 세기를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거죠. 전력을 굉장히 크게 기지국에서 이렇게 쏠 때 단말기로 오는데 이건 다 전력이 통달되는 거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쪽은 가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전력이 굉장히 크게 받아요. 얘 단말기는 적게 받습니다. 그죠? 품질이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각각의 단말기의 위치에 따라서 전력을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조절하지 않으면 얘는 통신이 잘 되는데 얘는 안 될 수 있어요. 멀리 있으면.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전력 제어를 잘 하거든요. 전력 제어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하는 방법. 전력 제어 기술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방법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기술들을 적용해서 극복을 한다. 그다음에 뭐 미모 안테나를 쓴다든지 나중에 이제 쭉 설명이 되겠지만 OFDM 방식을 쓴다든지 그다음에 기지국 인접 지역에서의 주파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컴프 방식이나 ICRC 방식이나 ERCRC 방식 뭐 여러 가지 협력 통신 방식들이 있는데 그런 기술들을 써서 극복을 한다. 이렇게 적어놓고 결론을 하면 이 문제는 뭐 큰 문제가 쓰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요.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 물어본 요지가 무엇인가 이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최근에 출제된 문제네요. 이것도 이동통신기지국 무선 환경 최적화 방안, 무선 환경 최적화 방안을 설명하시오 했네요. 이것도 물어보면 문제 분석을 해보면 이동통신 기지국입니다. 일단 기지국에 관련된 문제예요. 기지국에 관련된 문제인데 기지국 중에 뭐 무선 환경을 어떻게 기지국인데 기지국도 아까 무선 링크가 있고 기지국에서 유선 링크가 있고 유선 링크가 있는데 이쪽은 잘 안 나옵니다. 문제가 거의 다. 앞으로 기지국하고 이 단말 사이에서 거의 이루어지는 문제들이 다 나와요. 왜? 이동통신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유선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유선 통신 방식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통신하면 주로 이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여기에서의 무선 환경이 뭐냐? 무선 환경을 어떻게 최적화시키는 방법, 최적화의 개념이 나왔어요. 요걸 물어봤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아셔야 될 것이 이제 배경 지식으로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이동통신 기지국은 알아요. 무선 환경 알아요. 낯선 게 최적화죠. 최적화라는 게 뭐냐? 최적화라는 게 뭐냐? 최적화라는 것은 뭐냐면 이동통신은 통달 거리 확보, 가입자 수용 능력 확보, 데이터 전송 능력 확보 이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한 즉 커버리지를 확보하고 통달 거리죠. 커버리지를 확보하고 통화 품질 그러니까 통화 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통화 품질도 되고 데이터 속도도 되고 이러는 거죠. 어떤 품질. 그 다음에 가입자.
이거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늘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조정하는 것이다. 시스템을 조정하는 것이 최적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뭔가를 조정시키는 것이죠. 컨트롤하는 거죠. 가만히 한번 해두고 놔두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최적화다. 그런 개념, 최적화의 개념. 이 최적화는 어떤 방법이, 어떤 종류들이 있냐면 기지국 최적화, 이런 방법들이 있네요. 기지국 최적화. 또 뭐 전파 환경 최적화. 뭐 시스템 최적화. 이런 최적화의 종류들이 있어요. 이런 최적화의 종류들. 이 최적화의 종류가 있는데 기지국 최적화라는 것은 뭡니까? 기지국에서 어떤 기지국의 시스템, 기지국을 구성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해서 기지국별로 기지국과 기지국 사이에 어떤 그런 충돌이라든지 간섭이라든지 서로의 어떤 영향을 조정하기 위해서 각종 여러 가지 파라메타 요소들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기지국 최적화예요. 무선 전파 환경 최적화라는 것은 뭡니까? 무선 시스템에서 커버리지, 즉 통달거리하고 기지국이기 때문에 기지국의 어떤 커버리지 영향, 그다음에 기지국과 기지국 간의 핸드오프, 그다음에 안테나의 출력, 뭐 전력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 시스템 최적화는 무선 시스템 전체겠죠. 이동통신 시스템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조정할 것이냐. 이런 것을 최적화하는 것이 최적화예요. 근데 이번에 문제는 무선 환경에서의 최적화. 뭐 무선 환경이 전파 환경이겠죠. 전파 환경의 최적화. 이 최적화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요거에 대한 최적화 방법을 물어본 겁니다. 그죠? 이런 기지국 최적화는 어떻게 하느냐. 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쭉 정리를 하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두 장으로 정리한다. 지금 설명드렸던 이런 개념을 두 장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KO가 3분의 1 나올 것이고 두 번째 뭡니까? 이것이 나오게 된 배경은 최적화의 개념이죠. 최적화. 이동통신의 최적화. 이 최적화의 개념은 뭐고 종류는 뭐고 최적화는 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물어본 거 무선 이동통신 기지국의 무선 환경의 최적화 방법 기지국의 호호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무선 환경에서의 안테나들은 어떻게 조정할 것이고 출력은 어떻게 조정할 것이고 통화량 분산은 어떻게 시킬 것이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쭉 있습니다. 그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해내서 공부해서 정리한 것들 이런 참고 자료를 보셔가지고 정리를 나름대로 하셔서 정리하고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최적화의 아까 종류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최적화의 세 가지 종류들이 있으면 최적화의 세 가지 종류를 비교한다든지 이런 시스템. 그 다음에 아니면 무선 환경 최적화 방안 했기 때문에 이동통신 기지국을 선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운용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의 어떤 고려 사항 정도 정리를 하고 결론을 맺어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이하면 요구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쓸 때, 문제를 분석하고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제를 물어본 요지가 뭐냐. 그 요지는 문제 분석에서 나와야 됩니다. 왜 이 문제를 물어봤을까? 어떤 배경에서 물어봤을까? 무슨 목적으로 물어봤을까? 이것을 정확하게 잡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